타겟은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일반인이나 그리고 이혼, 상속, 형사, 교통사고, 노동 등 법률 이슈에 대해 빠르게 조언을 받고자 하시는 분, 어디에 상담할지 몰라 블로그 글로 판단을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법률 블로그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내가 급해야 찾아보는 거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찾아보는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블로그의 역할은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풀어주는 설명형으로 콘텐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유사 사례에 대한 활용을 높여서 심리적 안정과 신뢰감을 높이고 법률 사무소 또는 변호사에 대해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담 진입 통로라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변호사 블로그나 법률 블로그를 자주 찾으면 안 되죠, 사실. 근데 대부분 이걸 찾는 경우는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서 상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블로그 포스팅도 그 연락하기 전에 전초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이곳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맛보게 하는, 그리고 전문성적인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역할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어떤 키워드나 제목을 쓰셨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뭐 사례라든가 해결된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환이 높습니다. 고객 유입 방식은 대부분 급박한 감정 상태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을 체크를 해요. 이제 블로그 유입 같은 경우에 꼭 지역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 이자료 얼마야, 뭐 음주운전 벌금, 뭐 부당해고 대처, 상간녀대, 뭐 회사에서 손잘림 같은 요런 것들을 조언을 받아서 잘하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지역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러니까 지역명이 절대적인 키워드로 꼭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소속 구성원만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소속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나 이제 요게 참 중요하죠. 비변호사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운영 위탁을 하는 경우겠죠. 법률적 조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변호사 아닌 자의 사무 취급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로 취급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변호사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적 조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방식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예를 들면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갖다 놓고 이 엑스레이 사진을 그 비전문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위반입니다. 그런 건 의료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컨텐츠,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변호사나 대행사가 직접 작성하고 그대로 게시한다라면 변호사법 109조 위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주로 이제 블로그 운영 대행을 하려면 변호사 이름으로 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조언을 얻어서 변호사의 그 조언과 그런 경험과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리고 아니면 콘텐츠를 정보성 중심으로 하시든지 절대 판단과 해석은 금지다. 그리고 최종 검수는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하도록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반드시 이제 기억하시기 이제 바래요. 그리고 변호사가 맡은 유사 사례나 실제 판결문, 요약문, 자주 묻는 질문과 사건 의뢰 절차 흐름도 양식 법률 팁 같은 것들, 그리고 대표 변호사 양력, 자격, 주요 판결 이력, 실사례 중심의 스토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실제 그 의뢰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뭐 카톡이나 뭐 중간에 하는 대화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한다라면 이제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데 여기도 법률 쪽도 이 신고나 이런 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키워드에 대해서. 예. 그다음, 브랜드 블로그 운영법은 일반인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감정 중심의 컨텐츠 추천, 대부분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한 소재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은 4명이지만 이혼 시 나누는 기준, 무죄가 가능했던 성범죄 사건의 결정적 증거 같이 그 좀 구체적 사례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이 법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법조항을 알고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 여기서 좀 내가 맡겼을 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내용을 풀어가는데 좀 쉬운 말로 스토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자세한 법조항을 되게 전문적으로 알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나와 유사한 생활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했었을 때 여기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 유사 사례 소개나 Q&A 정리, 법률 용어 해설, 또 케이스 스터디, 상담 후기 요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질문형, 사례형, 감정력이 효과적이고 우선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핵심 쟁점을 해설하고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상담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키워드는 사건명 플러스 상황 설명으로 조합하셔도 돼요. 뭐, 상간자 소송 위자료 얼마인가요? 협의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이런 같이 꼭 지역 키워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제 잘 조절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이게 오프라인 지점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은 그 지역에 그 있는 경우에 그 지역을 통해서 이게 그 포스팅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글 말미에 변호사 이름 플러스 사무실 노출을 해서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자, 글쓰기 팁은 어,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기를 권해드려요. 이것이 내 이야기 같다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사례와 흐름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글보다 진정성 있는 설명형 상담체 말투와 상담 절차 조언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도록 합니다. 시리즈형 FAQ 경험 공유 콘텐츠가 체류 시간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입니다. 그 변호사님 이제 블로그를 할때 변호사님들마다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런 어떤 것을 가장,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시리즈형으로 만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에요. FAQ라든가. 그다음, 주의사항 및 금지 표현. 승소율 100%, 무죄 보장 등 표현은 절대 금지. 그리고 무료 상담, 보장, 특화 전문 변호사 같은 표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화 전문 변호사라는 말은 없죠. 예. 그리고 후기를 조작하거나 유사 판례로 오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문구는 지양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사례도 지양합니다. 무조건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승소율 높습니다. 대신 이 사건의 쟁점은 뭐 땡땡이었습니다. 혹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 등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